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반전에 일본은 경악했다. 2. 모디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을 홍보합니다. 3. 삼성은 바이든을 상대로 출발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단위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하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이리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첸나이의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 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 차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보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한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라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8,1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0.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야 인도와 합작법인 형태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올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있어 통관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시 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쐐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 24와 폴리시 뉴스에 따른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도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학자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 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의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 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파 그룹을 초대했다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파 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를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현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2는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것 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 거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 번은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9는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1년 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에서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무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 무기 KTS-SM은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의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9mm 로켓탄 등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타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메가카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급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웰시는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 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일부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고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의 한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율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와 토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 뻘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희 에다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적 시기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두 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4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2위,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올라선다는 분석입니다.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 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년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토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토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토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일하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받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 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트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황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 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캐틀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